유엔은 미국과 중국을 버린다. 유엔 본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 자리를 대신해 한국을 우대한다는 말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죠.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두 거인이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90억 달러짜리 계약은 물론이고 국제 원조 시스템 전체가 한국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이었어요. 강대국들이 불법 로비와 압박으로 막으려 했지만 한국은 오직 진심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놨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투표. 그날 일제히 모든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죠. 도대체 제네바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년 경력, 베테랑 기자가 직접 목격한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순간.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그날의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진심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본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사라딘 뉴욕타임스 국제부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이런 회의는 수십 번 취재했지만 오늘따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죠. 회의장 앞쪽에는 각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뒤쪽 기자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CNN 기자가 앉더니 속삭였어요. 사라, 오늘 난장판 날 것 같아.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부패 증거 들고 나왔다던데. 저는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죠. 또 그 쇼하는 거겠지. 매번 싸우다가 결국 타협하잖아.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60대 남성이었는데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의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서 사본들이 나타났죠. 이것은 중국이 아프리카 12개국과 맺은 차관 계약서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조항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채무 불이행 시 항구와 광산 채굴권을 99년간 중국에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조입니까? 식민지 계약 아닙니까? 중국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그녀가 소리쳤죠. 우리는 정당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도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재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국 기업에만 독점권을 줬잖습니까? 더 나아가 그녀는 또 다른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맺은 원조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원조 금액의 70%를 미국 기업이 수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움입니까? 장사 아닙니까? 회의장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프랑스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유럽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구식민지 국가들의 원조를 하면서 자원 채굴권을 요구했죠. 회의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나 서로 얼굴에 진흙 던지기 시합이네. 옆자리 CNN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완전 난장판인데. 당연하지. 저는 냉소적으로 답했죠. 거인들은 원래 이래. 서로 물어뜯다가 결국 악수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의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오늘 회의에는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국제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화면을 넘겼죠. 70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원조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1위겠지.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저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위 대한민국 42%, 2위 노르웨이 18%, 3위 독일 12%, 미국과 중국은 5위권 밖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저 작은 나라가. 제 옆에 있던 로이터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이거 진짜야? 조작 아니고.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의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원조를 가장 투명하고 조건 없는 지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과 자립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황급히 손을 들었어요. 의장님, 이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표본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중국 대표도 거들었죠. 저도 동의합니다.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대표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대사 같았어요. 저는 이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달지 않았고 우리 청년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빚에 올가미도 없었고 정치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다른 동남아 대표도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이건 뭔가 이상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미국 대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금액으로는 우리가 1위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원조 규모는 한국의 수십 배였죠. 하지만 의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액이 아니라 신뢰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를 본 거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한 영국 기자가 제게 다가왔죠. 사라. 이거 진짜야? 한국이 1위라니 믿어져?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감정의 반사작용 아닐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제3의 나라를 띄워주는 거겠지. 실제론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위키피디아부터 시작했죠. 인구 5천만, GDP 세계 12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6.25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조국이 된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죠. 한국, 신뢰의 나라라. 두고 보자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국제부장 마이클이었어요. 시차를 생각하면 뉴욕은 한낮이었죠. 사라. 오늘 회의 봤어?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으며 답했죠. 한국 얘기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야. 마이클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CNN은 벌써 특집 편성했고 BBC도 팀을 꾸리고 있대. 우리도 뭔가 내놔야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희망 타령 기사를 쓰라는 건가요?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건 결국 정치쇼예요. 아니,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 이른 개국이 한국을 1위로 뽑았어.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길 원하시는데요? 한국으로 가. 마이클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 한국이 정말 그렇게 깨끗한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지 파헤쳐.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이요? 지금 당장요? 그래. 내일 아침 비행기 예약해놨어. 인천 직항편이야.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협상의 여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사 별로 안 쓰고 싶어요. 희망이니 신뢰니 하는 단어들 제 사전에 없거든요. 알아.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부서에서 가장 냉소적인 기자라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자네를 보내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자네가 가서 아무것도 못 찾으면 그게 진짜라는 뜻이잖아.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반대로 뭔가 찾으면 그것도 특종이고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기는 거지. 저는 입맛이 쓴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논리는 언제나 명쾌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요? 2주.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 이미 연락했어. 코이카라고. 한국국제협력단인가? 거기서 전폭 협조하겠다고 했대.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검색했던 한국 관련 자료들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코이카요? 그게 뭔데요? 한국 정부 산하 원조 기관이야. 개발도상국 지원하는 곳이지.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면 현장 취재도 동행시켜준다더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참 친절하네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그게 바로 자네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 마이클이 말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야. 통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아니면 정말 깨끗한 걸까?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희망 스토리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결국 실망으로 끝났어요. 아프리카의 민주화, 중동의 평화협정, 남미의 부패 척결, 모두 멋진 제목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기사에 쓴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랑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70개국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한 목소리로 한국을 지지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원조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세계 15위 정도였어요. 절대적 금액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에 훨씬 못 미쳤죠. 그런데 왜 신뢰도는 1위일까? 뭔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검색어를 바꿔봤습니다. 한국 원조 비리, 한국 개발협력 문제점. 하지만 나오는 기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몇몇 작은 사건들은 있었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스캔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은 너무 깨끗해 보였죠. 너무 깨끗한 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을 파헤쳐라.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뒤에 감춰진 진실은. 하지만 타이핑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깨끗한 걸까?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유엔 회의장에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1위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크게 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이 물었습니다. 사라, 당신은 믿습니까? 한국의 선의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금 출발합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자네 스타일대로 해. 진실만 써주면 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곧 그곳을 떠나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게이트로 가는 길에 서점이 보였어요. 들어가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봤습니다. 여행 가이드북 몇 권이 있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기억에서 일어선 나라였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집어들고 뒷표지를 읽어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저는 책을 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어볼 생각이었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생각했죠. 이번 취재가 마지막 출장이 될 수도 있겠어. 어차피 희망 따위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정말로 뭔가 다를지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13시간 후였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잠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책을 읽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죠.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 카트를 끄는 사람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공항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다가갔죠.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은 가방을 들어 카트에 실어주고 출구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 하지만 진심일까 아니면 훈련된 친절일까? 짐을 찾아 나오니 코이카라고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죠. 사라 딘 기자님이시죠?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꽤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저는 코이카 홍보실 김민준입니다. 민준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단단했지만 과하지 않았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이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호텔까지 모시겠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11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네바보다는 따뜻했어요. 민준이 검은색 세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한 차였어요. 차에 오르자 민준이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수를 받아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죠. 차가 출발하자 인천공항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정돈된 가로수,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한국은 처음 와보는데 공항이 정말 깨끗하더군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 진짜는 거리에 있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단 지역이 보였어요. 공장들과 물류센터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러다가 점차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했어요.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긴 고층 건물들이었죠.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파트들에 사람들이 다 살아요? 네. 대부분 만원입니다. 민준이 답했어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에만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사니까 질서가 중요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죠.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높아지고 거리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혼잡한 것과 무질서한 것은 달랐습니다. 차들이 많았지만 신호를 잘 지켰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보행자 신호를 기다렸죠.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기계처럼 정돈된 시스템.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할까? 신호대기 중에 횡단보도를 관찰했습니다.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반대편에서 오던 남자가 멈춰서서 길을 비켜줬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남자도 미소로 화답했죠. 작은 장면이었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훈련된 친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 같았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곧 호텔 도착합니다. 명동 쪽인데 관광하기 좋은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간판들이 보였어요. 한글로 빼곡하게 쓰인 간판들이었죠. 읽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민준이 짐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정 조율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친절하죠?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네 정부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요? 민준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라 기자님은 솔직하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는 이해받고 싶은 거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요. 저는 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니면 정말 연기를 잘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죠. 민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산과 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낯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첫 인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질서, 훈련된 친절.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 그걸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시스템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보다 태도가 섬세하다. 그게 제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부산으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가 물었어요. 거기 유엔기념공원이 있는데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이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원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길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죠. 기차 안에서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때 21개국이 한국을 도우러 왔어요. 그중 많은 군인들이 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그분들을 기리는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 공부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의 원조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입구부터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잔디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곳곳에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저는 한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국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 수많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들은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요. 저는 비석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죠. 앞으로 계속 걸어가니 묘역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십자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수천 개는 좋게 되어 보였죠. 모두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게 돌보고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거죠. 저는 십자가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각 십자가마다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때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꽃을 묘비 앞에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어였지만 민준이 통역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간절해 보였죠. 저는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참전용사 유족분일 겁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마 전쟁 때 도움받으신 분이겠죠. 노인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지 휘청거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영어로 물었죠.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가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고 민준이 통역했습니다. 외국 분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서 벤치까지 모셨습니다. 앉으시면서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민준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 때 저도 도움받았습니다.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의 통역이 이어졌죠. 제가 10살 때였어요. 터키 군인들이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폭격으로 다친 제 다리를 치료해줬죠.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초콜릿도 줬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 못했어요. 노인이 묘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는 22살에 죽었어요. 저를 살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와요. 감사하다고 말하려고요. 제 목이 메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갚는 중입니다. 노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거요.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기사가 아니라 증언이었거든요. 민준이 노인과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빚을 갚고 있는 게 아니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노인이 일어서며 다시 묘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하지만 그 걸음에는 존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한국이 원조를 하는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공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민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붐비는 거리, 활기찬 사람들. 70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었죠. 저는 노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적었어요. 그들은 고통을 윤리로 바꿨다. 그게 제가 찾은 두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기억이 곧 행동이 되는 나라.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선의로 바꾸는 사람들. 이건 정치도 계산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혹시 해외 출장 가능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해외요? 어디로요? 모잠비크입니다. 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홍수 피해가 심각해서 코이카 긴급 구호단이 출발합니다. 동행 취재 원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잠비크라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내일 오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미 현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구호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였어요. 의료진, 엔지니어, 자원봉사자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민준이 저를 한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번 구호단장 박현수 박사님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사라 기자님, 환영합니다. 박 단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든 여정이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출발하는 겁니까? 홍수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박 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경유지를 거쳐 모잠비크까지 거의 20시간이 걸렸죠. 비행기 안에서 박 단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기자님은 원조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부분은 위선이라고 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데요? 우리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박 단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단장은 눈을 감았어요. 피곤한 모양이었죠. 저도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모잠비크 마푸투 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11월이었지만 여기는 한여름 같았죠.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습니다. 낡은 버스 2대였어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왔죠. 피해 지역까지는 5시간을 더 가야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내내 차는 심하게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마을들, 무너진 집들, 진흙탕에 잠긴 도로, 홍수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죠. 한 의료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간호사라고 했어요. 이름은 김소영이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죠. 이런 현장은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소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도 매번 가슴이 아파요. 왜 계속 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소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요. 6.25 전쟁 때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에서 만난 노인이 떠올랐죠. 드디어 임시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미 다른 구호단체들도 와 있었죠. 유엔, 적십자, 몇몇 NGO들이 보였습니다. 박 단장이 구호단을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누가 먼저도 나중도 없어요. 환자가 있으면 달려가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요. 모두 알겠습니까? 네, 구호단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구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임시 진료소를 차렸고 엔지니어들은 정수시설을 점검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구호 물품을 나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취재했습니다. 한 천막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누워 있었어요. 10명 정도였는데 모두 영양실조 상태였죠. 소영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어요. 소영이 다가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동요를 불러줬죠. 반달. 저도 아는 노래였어요. 아이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죠.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박 단장이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대화가 오갔어요. 물이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박 단장이 물었습니다. 마을 북쪽입니다. 한 주민이 답했어요. 우물이 다 오염됐어요. 알겠습니다. 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저는 박 단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단장님, 아까 비행기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같이 살아남는다는 게요. 박 단장이 주변을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저 사람들 보이세요? 그가 주민들을 가리켰어요. 저들도 우리도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저 상황이었고 저들이 언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남는 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석양은 아름다웠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운반하고 있었다.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연대로. 그게 한국 원조의 본질이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캠프 밖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기사 초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영이 달려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벌떡 일어났죠. 북쪽 마을에 건물이 무너졌대요.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박 단장이 벌써 출발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챙겨 구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세 대의 차가 비포장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무너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학교 건물이었는데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구호단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단장이 지시를 내렸어요. 의료팀은 대기, 구조팀은 나를 따라와.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들고 잔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한 남자가 무너진 벽돌 더미를 손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이었어요.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죠. 제 딸이 안에 있어요. 그가 통역사를 통해 외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박 단장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물러나세요.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소형 드론이었는데 열감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무너진 건물 안쪽에서 여론이 감지되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3명이요. 하지만 산소가 부족해 보여요. 빨리 해야 합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구호단원들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벽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드론 영상도 받아서 노트북에 저장했어요. 이건 엄청난 특종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부러져 있었죠. 소영이 즉시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가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계속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봐야 할 장면이었어요. 한국 구호단의 헌신, 현지 주민들과의 협력, 생명을 살리는 순간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생존자도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저는 즉시 뉴욕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대박 터졌어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죠. 한국 구호단이 생매장 사고에서 3명을 구조했어요. 드론 영상까지 다 있어요. 정말 마이클도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바로 보내. 생중계로 내보낼게. 저는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느렸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 영상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답했죠. 혹시 공식 승인 받으셨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승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뉴스예요. 승인이 왜 필요해요? 민준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다 받았어? 받았어.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지금 편집팀이 작업 중이야. 30분 후에 생중계 들어간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안도였어요. 1시간 후 마이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문제 생겼어. 그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방송 못 내보낸다. 마이케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스톱 걸었어. 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뉴스인데요. 외교 채널에서 압박이 들어왔대.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 국무부랑 어디선가 공식 승인 전에는 한국 단독 보도 금지라는군.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도적 구호 현장이에요. 외교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몰라. 마이클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회사 결정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갈 수 없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구호단원들은 여전히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거였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안 됐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네 정부가 막은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알리고 싶어요. 그럼 누가 막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짐작은 가요. 강대국들이 불편해하는 거겠죠. 저는 허탈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메모했어요. 진실은 위험할 때마다 검열당한다. 그날 밤 캠프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다른 언론사 사이트들을 확인해봤어요. CNN도, BBC도, 로이터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압박을 받은 게 분명했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진실을 막는 거지? 한국이 잘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천막 밖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박 단장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못 주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박 단장이 답했어요. 오늘 일 때문에 흥분됐나 봐요. 저도 앉았습니다. 단장님, 오늘 일이 뉴스로 안 나갈 것 같아요. 알아요. 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한테 들었어요. 화가 안 나세요? 제가 물었죠. 박 단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답했습니다. 화는 나죠. 하지만 우리는 보도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해야 하니까요.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도적 구호가 아니라 외교의 전쟁터였어요. 모잠비크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구조 영상은 여전히 보도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언론사들도 침묵하고 있었죠. 호텔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마쳤을 때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딘 기자님, 로비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누군데요? 이름을 안 밝히셨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겠냐고만 하시네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민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한쪽 구석 테이블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노트북을 앞에 놓고 있었죠. 사라 딘 기자님이시죠?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미국식이었어요. 누구시죠? 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소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저는 커피를 시켰고 그는 물만 시켰죠. 멀리서 오셨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구호단 동행 취재하셨죠? 감동적인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대체 누구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국제정책 컨설턴트라고 해두죠.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하지만 명함에는 이름도 회사명도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명함이에요?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웃었어요. 이름이나 소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그를 관찰했어요. 여유로운 태도, 계산된 미소, 뭔가 숨기고 있는 눈빛, 전형적인 정보원 스타일이었죠. 한국의 선해, 믿으십니까?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순수하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테이블에 팔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계산이 있어요. 무슨 계산이요? 제가 반문했죠.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문서 파일이 떴어요. 코이카 내부 자료로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원조 사업 문서입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수원국별 전략적 이익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의 자원 현황, 정치 상황,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조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전략과 착취는 다릅니다. 그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어요. 여기 보세요. 원조 대상국에 한국 기업 우선 진출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더 있습니다. 그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호 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 전략,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 이게 순수한 선의로 보입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서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로고도 있었고 공식 서식도 갖춰져 있었죠.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걸 보도하면 500만 달러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눈이 커졌어요. 독점 계약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타임지와의 계약도 주선해드리죠. 차기 언론상 추천까지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으로 진심을 사고 파는 건 당신들 습관이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상주의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진심을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모잠비크에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서류보다 더 강한 걸 봤어요. 그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라 기자님,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기자님,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겠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결국 지게 돼 있어요. 저는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죠. 타임지 표지, 언론상, 모두 제가 꿈꾸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잠비크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박 단장의 눈빛, 소영이 아이를 안아주던 모습, 구조된 사람들의 환호, 그게 계산이었을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부패보다 부드럽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라고. 내부 문서라는 걸 보여줬다. 진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를 봤기 때문이다. 모잠비크에서 본 것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녹음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둘러싼 싸움. 저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의 일이 있은 지 이틀 후였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사라 기자님, 지금 일어나 계세요? 그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답했죠. 모잠비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준이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조한 아이 중 한 명이 호흡정지에 빠졌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6살짜리 여자아이요? 네, 맞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현장이 아수라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폐렴이 악화됐나 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현지 병원 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의료진이 수동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모릅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치료제가 필요한데 모잠비크에는 없어요. 저는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코이카 본부요. 저도 가야죠. 1시간 후 코이카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밤새 일하고 있었죠. 3층 상황실로 올라갔습니다. 큰 스크린에 모잠비크 현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박 단장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이카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쁩니다. 박 단장이 답했습니다.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동 펌프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이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소영이 보였어요. 그녀는 작은 펌프를 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제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치료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부장이 물었어요. 한국군 수송기가 지금 출발 준비 중입니다. 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박 단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화면 속 소영이 계속 펌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이 떨리고 있었어요. 피곤한 게 분명했죠. 교대할 사람 없습니까?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모두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박 단장이 답했어요. 제가 교대하겠습니다. 그가 소영 옆으로 갔습니다. 펌프를 넘겨받아 계속 눌렀어요. 소영은 옆으로 물러나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죠. 상황실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버텨라.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한 의료진이 외쳤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한 의사가 일어났습니다. 화상회의로 아프리카 의료진과 연결해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지금 즉시요. 연결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의사가 AI 진단망을 열었어요. 아이의 바이탈 사인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죠. 에피네프린 0.1mg 투여하세요. 서울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마사지 준비하세요. 현장 의료진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소영이 주사를 준비했고
다른 간호사가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투여 완료. 소영이 보고했습니다. 심장 마사지 시작합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저도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심박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울 의사가 조용히 시켰어요.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치료제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폭우가 시작되었어요. 모잠비크 현장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암전됐죠. 전력이 끊겼습니다. 직원이 소리쳤어요. 발전기 가동하세요. 박 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지만 흔들렸어요. 발전기로 전환하는 중이었죠. 통신이 끊기면 끝입니다. 서울 의사가 외쳤습니다. 연결을 유지하세요.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통신 상태가 불안정했지만 어쨌든 유지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박 단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수송기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좋아.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미션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이었죠. 마침내 수송기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직원이 외쳤어요. 화면 속에서 누군가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료제를 들고 돌아왔어요. 박 단장이 받아서 의료진에게 건넸죠. 투여 시작합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보고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화면 속 박 단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소영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을 지켜내셨어요.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6시간의 사투. 그 시간 동안 한국과 모잠비크가 하나였어요. 새벽에 긴급 상황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모잠비크의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박 단장님이 귀국하셔서 뵙고 싶어 하세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사실 박 단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약속 장소는 명동 골목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났죠. 박 단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모잠비크에서 봤던 피곤한 모습은 사라졌죠. 오셨군요. 그가 일어나 반겼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로만 적혀 있었죠. 뭐가 맛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박 단장이 추천했어요. 이 집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곧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생소한 것들이 많았죠.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 식당은 원래 이래요.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반찬은 무료로 리필도 됩니다.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빨간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박 단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어봤습니다. 얼얼하고 매웠지만 동시에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구수하고 따뜻했죠.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좀 맵지만 좋아요. 김치찌개는 한국의 소울푸드예요. 박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김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모잠비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했어요. 단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박 단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익도 없는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박 단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6.25 전쟁 때 우리도 도움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말했죠. 유엔 기념공원에서 봤거든요. 하지만 그건 70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 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빚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잊지 않으려는 거죠.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먹었습니다. 고통을 기억하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 단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에 네온 사인이 보였어요. 제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
부산에 피난 와 계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드셨죠. 어느 날 터키 군인이 초콜릿을 주셨대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에서 만난 노인분과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박 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초콜릿 맛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받은 따뜻함의 맛이죠.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전쟁 때 미군이 준 통조림 하나가 가족을 살렸다고요. 그래서 원조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요? 아니요. 박 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갚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죠? 빚을 갚으면 끝나잖아요. 박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되죠. 우리는 고통을 기억해요. 그래야 다시는 누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그게 한국의 원조 철학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철학이라기보다는 박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거죠. 우리가 아팠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먹었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자극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깊은 맛이 느껴졌죠. 이 맛. 좀 아프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 단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맛이에요. 아픈데 따뜻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픈데 따뜻하다. 김치찌개처럼, 한국의 역사처럼, 그들의 원조처럼 모두 고통과 온기가 함께 있었어요. 민준이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한국 술도 드셔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작은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화끈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사라 기자님, 박 단장이 말했습니다. 제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요. 뭡니까? 왜 세상이 이걸 모를까요? 제가 물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죠? 박 단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조용히 하는 일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가 답했어요. 우리는 보도자료를 많이 내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할 뿐이죠. 하지만 세상은 알아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선의가 있다는 걸요. 박 단장이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가 미소 지었어요. 기자님이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을 기억하는 나라, 아픔을 따뜻함으로 바꾸는 사람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다른 곳에 나누고 있었죠.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 초안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의 원조 철학, 고통의 기억, 모잠비크에서의 경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만 간단하게 적혀 있었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본문에는 한 줄만 써 있었어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강대국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첨부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PDF 문서들이었죠.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내부 계약서였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조 사업 수익 구조 분석.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원조 금액의 70%는 미국 기업으로 회귀, 수원국은 채무 불이행 시 1000연자원 채굴권 양도 동의, 기술 이전 대신 장기 용역 계약 강제.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문서였어요. 1:1로 사업 내부 지침서라고 되어 있었죠. 내용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항구 운영권 99년 장기 임대 조건 필수, 채무국 이권 독점을 위한 법률 자문 제공,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로비 자금 집행. 세 번째 파일은 유럽연합 문서였습니다. 구식민지 국가 원조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원조를 통한 자원 접근권 유지, 자국 기업 납품 강제 조항 삽입, 이민 통제 협력 조건부 지원.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죠. 문서마다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명도 있었어요. 날짜도 최근이었습니다. 대부분 지난 2년 내의 것들이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도움이라 쓰고 착취라 읽는다. 그 한 문장이 저절로 나왔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왜 강대국들이 한국의 부상을 불편해하는지, 왜 모잠비크 구조 영상이 막혔는지, 왜 누군가 제게 돈을 주며 한국을 비난하라고 했는지.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들의 위선이 폭로될까봐요. 새벽 4시까지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교차 검증을 했어요. 문서 양식, 서명, 날짜,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저는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뉴욕은 아직 저녁 시간이었죠. 파일 보내봐. 우리 쪽에서 확인해 볼게. 저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1시간 후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문서를 띄웠어요. 이것 좀 보세요. 민준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 유럽의 원조 계약서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익명으로 받았어요. 민준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 중이에요. 저는 답했죠. 하지만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이걸 보도하실 건가요? 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하지만요.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이걸 보도하면 한국이 더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잘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 한국은 더 큰 표적이 되는 거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죠. 민준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쓰는 게 제 일이죠. 알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강대국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후에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문서 확인했어.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진짜야. 우리 쪽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했는데 조작 흔적이 없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보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야. 마이클이 잠시 멈췄습니다. 상부에서 난리야. 이거 내보내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그래도 내보내야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익이에요. 알아.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허락받았어. 특집으로 간다. 자네가 쓰는 거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조심해. 마이클이 경고했어요. 이거 나가면 자네한테도 압박이 올 거야. 각오는 됐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여러 개를 써봤다가 지웠죠.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기억으로 움직이는 나라, 한국. 부제는 이렇게 달았어요. 강대국의 착취 그리고 작은 나라의 진심. 새벽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모든 경험을 담았어요. 유엔 회의장의 충격, 모잠비크의 감동, 김치찌개의 따뜻함, 그리고 이 문서들이 보여주는 대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상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힘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기억의 윤리를 따를 것인가.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기사가 나가면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기사가 타임지 온라인판에 올라간 건 이틀 후였습니다. 특집 보도였어요. 메인 페이지 상단에 크게 실렸죠. 제목과 함께 모잠비크 구조 현장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공유가 쏟아졌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강대국들이 이렇게 했다고? 한국이 대단하네. 우리도 배워야 해.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군.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해당 기사는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조는 투명하고 정당합니다. 중국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악의적인 선전입니다. 1대1로는 윈윈 협력입니다. 유럽연합도 유감을 표했죠.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제 기사를 다루고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두 특집을 내보내고 있었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엔에서 긴급 총회를 소집했대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해요. 주제가 뭔데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기준.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실상 기자님 기사 때문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제가 가봐야겠네요. 당연하죠. 민준이 답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회의예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유럽 본부 본회의장 이었어요. 2달 전 이곳에서 한국이 1위로 발표됐던 곳이죠.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각국 대표단뿐 아니라 NGO 관계자들,
언론인들로 북적였죠. 기자석에 앉으니 옆자리에 CNN 기자가 있었습니다. 사라. 대단한 특종이었어. 그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고마워요. 제가 답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본질에 대해서요.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일어서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의 원조는 수십 년간 검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대표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외무장관이었어요.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항구의 운영권을 넘겨야 했습니다. 이게 도움입니까?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대표도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차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면 광산을 빼앗깁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정당한 계약입니다. 정당한 착취죠. 아프리카 대표가 맞받았습니다.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동남아 국가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줬고 독립을 도왔어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운 겁니다. 다른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남미 대표가 일어섰어요. 우리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합니다. 빚의 올가미가 아니라 손을 내밀었죠.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박수는 기립박수가 되었습니다. 70개국 가까운 대표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대표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죠. 의장이 다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모델을 국제개발협력의 표준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50대 여성이었는데 겸손한 표정이었죠. 의장님, 우리는 모범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모범입니다. 의장이 답했어요. 무조건적 지원, 기술 이전, 자립 지원.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정신 아닙니까?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나라가 동참했어요. 선진국 중에서도 몇몇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국제개발협력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찬성 127개국, 반대 23개국, 기권 18개국,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한국 모델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회의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노트에 메모했어요. 역사가 새로운 중심을 찾았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사라, 소감이 어때? 이게 다 당신 기사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한국이 증명한 겁니다. 멀리서 한국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환호도 자랑도 하지 않았죠. 그냥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과시하지 않고 행동하는 나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아니, 세계가 이긴 거예요. 유엔 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타임지에서 저를 표지 모델로 선정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기사가 표지를 장식한 거였죠. 뉴욕 본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기자회견장은 타임스퀘어 근처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들을 것이었죠. 마이클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사라 딘 기자입니다. 그가 저를 소개했어요. 이번 한국 원조 특집 보도의 저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멘트를 꺼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것이죠. 곧바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미국 기자였어요. 워싱턴 포스트 소속이었죠. 사라 기자님,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구호가 정말 순수하다고 보십니까? 그들도 결국 정치적 이익을 얻었잖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정치적 이익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유엔에서 인정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평가입니까? 기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미지를 팔기 위해 밤새 아이의 숨을 붙잡진 않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을 뿐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기자였어요. 하지만 한국도 결국 자국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원조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향력이요? 제가 되물었죠. 한국이 어느 나라 항구를 빼앗았나요? 어느 나라 광산을 차지했나요? 중국 기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얻은 건 신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뒤쪽에서부터 시작된 박수였어요. 개발도상국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세 번째 질문은 영국 기자였습니다. 가디언 소속이었어요. 사라.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하겠어. 그가 일어섰습니다. 한국 모델이 지속 가능할까? 경제 규모가 작은데 계속 무조건 지원할 수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무조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립을 돕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지속 가능한 건 그쪽입니다. 또 다른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폭스뉴스였어요. 사라. 당신은 미국 기자잖아. 그가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왜 자국을 비판하고 한국을 옹호하는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미국 기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쓰는 사람이죠.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국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애국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기자가 다시 일어섰어요. 하지만 한국은 신흥국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강대국을 따라가는 이류 국가 아닙니까?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대국이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이용해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말하나요? 그렇다면 한국은 강대국이 되지 않아 다행이네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과거를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기억했고 그것을 연대로 바꿨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나눔으로, 지배가 아니라 협력으로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시대의 진짜 힘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돈도 무기도 아닙니다. 기업과 진심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기자였어요. 그러자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점점 번져나갔어요. 개발도상국 기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죠. 이윽고 회의장 절반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기자들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죠. 마지막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5년간 냉소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어요. 박수가 잦아들자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위선이라고 생각했죠.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심을 받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계산 없는 선해, 조건 없는 도움, 그리고 고통의 기억을 나눔으로 바꾸는 용기를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한다는 말, 감동받았다는 말, 용기 있었다는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걸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타임지 표지는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제 기사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많은 상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뉴욕 본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사라, 결정했어?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아깝네. 지금 한창 잘 나가는데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냉소적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뭘 할 건데? 글을 쓸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아니라 책으로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요. 은퇴 기자회견은 타임지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어요. 주요 언론사 기자 몇 명과 동료들만 참석했죠.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기자로 살면서 수많은 것을 봤어요. 전쟁, 기아, 부패, 위선. 그래서 냉소적이 되었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심을, 선의를, 그리고 고통을 기억하는 용기를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라, 질문해도 될까? 물론이죠. 세상을 바꾸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가 물었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게 있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했고 그 기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꿨죠.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자였어요. 사라 기자님,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 기사를 쓰셨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무슨 뜻이죠? 한국은 제게 희망을 줬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을요. 세상이 아직 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는 말이 있어요. 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함, 고통을 나누려는 의지, 함께 살아남으려는 노력. 그게 정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정을 나누고 싶어요. 기사가 아니라 삶으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회의실을 나올 때 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거였어요.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있었죠. 사라 딘 기자님께. 편지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쓴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한국을 세상에 알렸을 뿐 아니라 진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도움받았기에 돕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나라.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고 제목을 썼어요. 기억하는 나라. 그게 제가 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제네바 팰리스 대 나시옹. UN 유럽본부 본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사라 딘.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UN 회의장의 충격, 인천공항의 따뜻함, 모잠비크의 감동, 김치찌개의 맛, 새벽의 사투, 그리고 기자회견의 환호. 한 달 동안 원고를 썼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앉아서 썼어요. 마지막 장을 쓸 때쯤 민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모잠비크의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대요. 사진도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6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죠. 파란색 원피스에 하얀 리본이 달린 교복이었습니다. 아이의 미소가 너무나 환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생사의 기로에 있던 아이였거든요.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멈췄던 그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웃고 있다니요. 민준의 이메일에는 추가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감사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도와줘서 영어로 번역했다는 내용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체가 보였어요. 크레용으로 쓴 글자들이었습니다. 친애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미나예요. 7살이에요. 선생님이 제 나이를 하나 더 세어주셨거든요. 생일이 지났다고요. 저는 건물이 무너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둡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저를 찾아줬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구조 현장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벽돌 더미, 드론, 그리고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던 구호 단원들의 모습이요. 아픈 병원에 있을 때도 한국 간호사 언니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 따뜻했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줘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게 소영이었을 거예요. 제가 본 그 장면이었죠. 소영이 아이를 안고 반다를 불러주던 순간 말입니다. 밤에 정말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밤새 저를 지켜줬대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을 가져왔다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6시간의 사투. 코이카 본부 상황실에서 지켜봤던 그 긴박한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지금 저는 학교에 다녀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선생님은 착하시고 공부는 재미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키보드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고마워요. 저를 살려줘서요. 제가 크면 꼭 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직접 말할 거예요. 사랑해요. 아미나가. 편지 끝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그 위에 드론,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림 한가운데에는 하트가 크게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코리아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슴이 벅찬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구나.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만드는 것. 한국이 한 일은 단순히 구호 활동이 아니었어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였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심어준 거였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겁니다. 저는 편지를 프린트했습니다. 책상 앞 벽에 붙여놓았어요. 아미나의 그림과 함께요. 글을 쓰다가 막힐 때마다 그 편지를 받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써야 하는지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미나에게 전해주세요. 언니도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꼭 의사가 되라고요. 한국은 항상 너를 응원한다고 말이에요. 민준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아미나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사라 기자님 기사도 인쇄해서 학교에 가져갔대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요.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구나. 도움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한국이 6.25 전쟁 때 도움받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를 돕고 그 도움을 받은 아이가 미래에 또 누군가를 구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책 원고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아미나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 전문을 실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통계나 수치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기억하는 나라.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것. 창밖을 보니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국에서, 모잠비크에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선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움받았기에 돕는다. 그게 제 마지막 기사이자 첫 번째 책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과이자 선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눔으로 바꾼 나라. 조건 없는 도움으로 세계의 기준을 바꾼 그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그리고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